칼의 노래 김훈 장평소설. 한산도 야음. 한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새벽 달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칼의 울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 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트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방모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저무는 해가 마지막 노을에 반짝이던 물비늘을 걷어가면 바다는 캄캄하게 어두워갔고 밀물로 달려들어 해안 단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뒤채었다. 시선은 어둠의 절벽 앞에서 꺾여지고 목축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평선 너머 캄캄한 물마루 쪽 바다로부터 산더미 같은 총보와 창검으로 무장한 적의 함대는 또다시 날개를 펼치고 몰려온다. 나는 적의 저기를 근거를 알 수 없었고 적 또한 내 저기의 떨림과 깊이를 알 수 없을 것이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저기가 바다 가득히 팽팽했으나 지금 나에게는 저기만 있고 한대는 없다. 나는 정유년 4월 초하룻날 서울 을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자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위관들의 신문은 결국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헛것을 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였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맞추어 충과 의의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헛개비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깨는 헛것들의 매는 뼈가 깨어지듯이 아프고 깊었다. 나는 헛것의 무능함과 눈앞의 절벽을 몰아세우는 매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 나는 추록 직후 난대문 밖 여음에 머물렀다. 영의정 대사원 판부사들이 나를 위문하는 종을 보내왔다. 내가 중재인이었으므로 그들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종들은 다만 얼굴만 보이고 돌아갔다. 이 세상에 위로란 본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장독으로 쑤시는 허리를 시골 아전들의 행랑빵구들에 지져가며 남쪽으로 내려와 한 달 만에 숭천에 당도했다. 내 백의종군의 시작이었다. 한산, 거제, 고성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는 꽃핀 숲의 향기 속에 인육이 썩어가는 고린내가 스며 있었다. 추축한 숲의 향기를 실은 해풍의 끝자락에서 송장 썩는 고린내가 피어올랐고 고린내가 밀려가는 바람의 꼬리에 포개져서 섬의 꽃향기가 실려왔다. 경산 해안은 목이 잘리거나 코가 잘린 시체로 뒤덮였다. 포탄과 화살이 우박으로 나는 싸움의 뒷전에서 조선 수군은 적의 머리를 잘랐고 일본 수군은 적의 코를 베었다. 잘려진 머리와 코는 소금에 절여져 상부에 받쳐졌다. 그것이 정가의 증거물이었다. 잘라낸 머리와 코에서 적과 악원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모든 적들이 모든 적들의 머리를 자르고 코를 베었다. 지방 수령들은 만호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달아났다. 폭우로 몰려온 적들은 산속으로 숨어든 피난민의 아녀자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코를 베어갔다. 피난민들은 다만 얼굴 가운데 코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조선 수군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를 갈고리로 찍어 건져 올려서 갑판 위에서 목을 잘랐다. 목을 자르기 위하여 작두를 따로 배에 싣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목이 잘린 시체들은 다시 물에 던져졌다. 잘려진 머리는 피아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 머리와 코의 숫자로 양측 지휘관들은 승진했고 장려한 수사로 넘치는 교사를 받았다. 경상 해안을 뒤덮은 사체는
순천, 보성만 연안까지 떠내려와 밀물에 실려 갯벌에 처박혔다. 시체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면 구더기들이 끓고 있었다. 목이 잘려나간 단면으로 개와 조개들이 파고들었고 절벽 꼭대기에서 독수리들이 시체를 겨누고 급강하였다. 남해로 내려오는 한 달 동안 수령들이 달아나버린 시골 동원에 무너진 객사나 아직 달아나지 않은 종들의 토방에서 잠드는 밤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했다. 잡초가 올라와 지붕을 덮은 마을마다 백일홍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아이를 죽여 그 고기를 먹었다. 이따금씩 숯부쟁이 덩굴 밑에 엎드린 유령들이 내 말발물 소리에 놀라 머리를 내밀 때 퀭한 두 눈에서 눈빛이 빛났다. 구례에서 바꾸어 탄 말이 순천으로 넘어오는 고개에서 죽었다. 굶주리고 비루먹은 진말이었는데 고개 밑에서부터 앞다리를 절었다. 말은 무너질 듯 비틀거렸으나 고갯마루까지 기어이 올라와서 죽었다. 말의 죽음은 자연사처럼 고요했다. 말은 달아 떨어진 편자가 박힌 내 다리를 쭉 펴더니 눈을 뜬 채 숨을 거두었다. 눈을 뜨고 죽은 말은 그 죽은 눈으로 한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말의 죽은 눈동자에 비치는 내 봉둔한 발을 들여다보았다. 말의 시체를 길섭해 버리고 나는 걸어서 순천에 도착했다. 바다에 당도했을 때 연안의 바람은 끈끈했고 강고등어 썩는 냄새가 자욱했다. 순천에 도착한 첫날 권율 도원수에게 신고를 마치고 나는 여수 쪽 바닷가로 나아갔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바다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이로 아득했고 나는 한 척의 배도 없었다. 갯벌 안쪽 갈대숲에 시체 몇 구가 박혀 있었다. 썩다만 옷자락은 조선 수군이었는데 목이 잘려 있었다. 그의 목은 도원 수부를 경유해서 조정으로 올라가 조선 수군의 정가로 등록되었을 것이었다. 목이 잘려나간 단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죽은 말의 눈동자에 비치던 내 모습을 생각했다. 목이 어디로 갔건 간에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정쟁을 끝낸 것처럼 보였다. 이 끝없는 정쟁은 결국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인가. 내 몸의 깊은 곳에서 아마도 내가 알 수 없는 뼛속의 심연에서 징징징 칼이 울어대는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등판으로 식은땀을 흘렸다. 캄캄한 바다는 인강으로 뒤채웠다. 안개 속의 살구꽃. 바다를 건너오는 바람은 늘 산맥처럼 출렁거렸다. 겨울이면 병영단병에 걸어놓은 시래기가 토담에 쓸렸고 포구에 묶인 배들은 밤새 바람에 삐걱거렸다. 바람이 몰려가버린 빈자리에 밀물로 달려드는 파도 소리가 가득 찼다. 바람의 끝자락에 실려 환청인가 누에고치에서 실 풀려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다. 바다에서는 언제나 그랬다. 바람이 아니라 파도에 실려서 수평선을 건너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메뚜기 떼가 풀숲에서 서걱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먼 곳에서 쥐떼가 쉬나락 까먹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또렷했지만 들리는가 싶으면 물소리에 묻혀버렸고 몰려가는 바람의 뒤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바람이 잠들고 달빛 스민 바다가 기름처럼 조용한 밤에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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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잡을 수 없는 소리는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마도 식은땀의 한기에서 깨어나는 새벽의 환청이 밤이나 낮이나 나를 따라다니는 모양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 고개를 흔들어 그 종잡을 수 없는 소리를 떨쳐내며 다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 소리는 되살아났다. 포구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물길을 따라 물러설 자리가 없는 포구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수경지였다. 한바탕의 싸움이 끝나고 인적 없는 섬의 폭우로 살아남은 병력을 물려서 배와 병줄들을 채우는 밤에 그 환청은 보이지 않는 눈보라로 내 마음에 몰려왔다. 그리고 식은땀에 뒤채는 새벽에 그 환청은 캄캄한 수평선 너머에서 내 피폐한 연안으로 다가오는 수천 수만 적선의 노젓는 소리로 들렸다. 다시 귀 기울이면 그 눈보라와도 같은 환청은 수평선 너머 대마도 쪽 바다에서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 물가 의주까지 달아난 조정으로부터도 몰려왔다.
사각 사각 사각. 환청은 압록강에서 남해안까지 반도의 모든 산맥과 강들을 건너서 눈보라로 밀려왔다. 파란 거센 밤이면 폭우에 묶인 배들이 서로 부딪혔다. 나는 잠든 병조일들을 깨워 갯가로 내려보냈다. 병조일들은 선창에서 부딪히는 배들을 무트로 끌어올려 놓았다. 바다에서 나는 늘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했다. 정유년 여름 경상, 전라, 충천의 삼도 수군 연합함대는 거제도 북쪽 칠정량 앞바다에서 전멸되었다. 그해 초봄 나는 한상 통제영에서 체포되었다. 가덕반명 전투는 헐거웠다. 적의 전투 의지가 내 몸에 전해지지 않았다. 전투라기보다는 부지런히 잡초를 뽑는 농사일 같은 느낌이었다. 가덕 해역으로부터 함대를 철수시켜 한산 통제영 모항으로 돌아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을금부 도사는 선착장에서 나를 묶었다. 포승은 뼈를 파고들 듯이 엇세었다. 을금부 도사에 따르면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제목은 조정을 능멸했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가는 항거에 오르기 전에 나는 내 후임자인 원균에게 함대, 병력, 군량, 총포, 화약, 창검, 포로, 그리고 행정사항을 인계했다. 원균은 나를 실은 항거가 어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실물의 수량과 보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수서에 도장을 찍었다. 개전 이듬해인 개사년 여름부터 나는 한상 통제영에 주둔해왔다. 내가 원균에게 인계한 병력과 장비는 한상 통제영에서 3년 반 동안 확보한 군비의 전체였으며 조선수군 총군비의 8알이 넘는 것이었다. 그 8알이 칠청령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그 8알이 불탄 널빤지와 목 잘리고 코 잘린 시체로 물 위에 흩어졌다. 하룻밤 하루낮의 전투였다. 나중에 들으니 젖선 천여척이 방사대형으로 날개를 펴면서 달려들었고 한상 통제영에서 거제도 앞바다까지 하루 종일 배를 저어온 피곤한 군사들을 원균은 적의 병사형 대열 중앙부에 일자진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안다. 원균은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고 아무도 말리지 못할 무서운 적의를 지닌 사내였다. 그 사내는 모든 전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전투이기를 바랐다. 그는 전투의 결과에 얻을 것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때때로 수많은 적의 머리를 주워서 그를 달랬다. 그의 화라산 같은 적의와 분노가 날개를 펴고 달려드는 적의 방사진 앞에 장졸과 함대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갑옷마저 잃어버린 원균은 거제도 산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카란저루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그 뚱뚱한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묵까지 쫓아온 적의 칼을 받았다. 전라 우수사 이혁기도 죽었고 충청수사 최호도 배가 부서질 때 바다에서 죽었다. 항거가 통제영을 떠날 때 격군과 군관들은 길을 막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원균이 쓰러져 우는 군사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길을 열었다. 원균은 소리쳤다. 울지 마라. 적들이 듣겠다. 원균은 내 항거 위에 서울의 요로에 보내는 징상품 보따리를 실었다. 말린 홍어와 미역이었다. 갈 길이 멀겠소. 무운을 비워. 원균과 나의 작별은 그토록 무덤덤했다. 항거를 끄는 소는 아흐의 밤낮을 걸어서 북으로 갔다. 군부 나졸들은 끼니 때가 되면 연기나는 마을을 찾아 들어가 먹을 것을 빼앗아 왔다. 연기나는 마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나졸들은 다음 끼니까지 빼앗아 항거에 실었다. 을금부 도사는 심하게 길을 재촉했고 항거는 밤에도 이동했다. 조정은 시급히 나의 죽음을 원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포승에 묶인 채 항거 위에서 흔들렸다. 조정의 능멸한 죄,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나는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죽음은 절벽처럼 확실했다. 다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문과 문초가 길지 않기를 바랐다.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죽여서 세상이 스스로 세상일 수 있게 된 연후에 나는 나 자신의 한없는 무기력 속에서 죽고 싶었다. 길은 산맥의 저편으로 돌아나가 굽이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의 끝에 임금과 조정과 사직은 있었다. 나의 정쟁은 나의 죽음으로써 나의 생에서 끝날 것이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분명한 극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 기울이면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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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수평선 너머에서 내 적들이 노저 다가오는 소리는 또렷이 들려왔다. 항거가 머포나루를 건너 서울로 들어갈 때 나는 자꾸만 고개를 흔들어 그 환청을 몰아내곤 했다. 서울에는 봄비가 내렸고 한간 반섬에는 안개 속에서 살구꽃이 피어 있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는 조선수군연합한대가 칠정령에서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도원수 권율에게서 들었다. 한상 통제형은 느껴졌다. 통제형 휘하의 모든 연화한 포구와 섬들의 적의 깃발이 휘날렸다. 바다가 내륙 쪽으로 파고들어 아늑하고 오목한 물목마다 적들은 포진했다. 밤이면 술 취한 적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쟁이 소각이는 몇 달 사이에 농토로 돌아왔던 피난민들은 다시 흩어졌다. 그들의 행방을 나는 모른다. 늦여름이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논밭은 아직도 파랬다. 가을에 적들은 그 수확을 차지할 것이었다. 적들은 불법의 신통력이 전투를 인도해 주기를 기원했다. 나무묘법 연화경의 깃발이 적선마다 높이 걸려 있었다. 나무묘법 연화경은 바다를 가득 메우고 밀려들었다. 인진년 개전 이후 깨트린 적선 내부를 수색해보면 적장의 선실 안에서는 법화경이나 연화경책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는 세상에 너희는 마땅히 선불하리라. 그때 너희 국토에 청정하고 착한 보살이 가득하여 너희 선남자 선여인들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으리라. 아나나 너는 마땅히 알라. 열애가 중생을 버리지 않느니 라고 그 경전에는 적혀 있었다. 선실 안에 불단을 차려놓고 승려를 배에 태우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나의 부하들은 흔히 생포된 적의 승려를 배에서 목베어 바다에 던졌다. 승려는 합장한 자세로 연보를 외면서 칼을 받았다. 연보를 외던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포로까지 먹일 만한 군량이 나에게는 없었다. 내 장졸들은 나무묘법 연화경의 깃발을 찢어서 부상자들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올이 촘촘한 그 비단기폭은 상처를 싸매기에 좋았다. 헐벗은 내 장졸들은 그 비단기폭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노젓는 그들의 등판에 법자나 경작의 획이 드러나 있었다. 그 나무묘법 연화경의 깃발을 지켜든 적선들은 다시 눈보라처럼 밀려왔다. 전선은 통제 불능으로 확산되었다. 전선과 후방은 구분되지 않았다. 아군 병력의 집중, 분산, 양쪽이 모두 불가능했다. 도원수 권율은 이 불가능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모든 불가능은 확실했다. 도원수 권율은 정보가 없었다. 가장 확실한 운명이 가장 모호한 풍문으로 연안과 내륙에 퍼져나갔다. 도원수 권율은 백의종군하는 내가 신고하고 나서도 나의 임지와 보직을 정해주지 않았다. 나는 무기한 대기 상태였다. 아무도 그는 내가 다시 배에 오를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연안 일대의 무너진 포구들과 지리산 산속 마을과 성진강 강가 마을들을 떠돌았다. 내륙 지역의 가난은 겨우 회복되었으나 인기척 없는 마을에는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고 버려진 우물 속에서 풀이 자라 올라왔다. 어느 마을에나 장정은 보이지 않았고 건져서 쓸만한 것은 못대가리 하나 없었다. 진주에서 나는 초계 마을 아전집 토방에 머물렀다. 도원수 권율이 그 토방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미리 종사관을 나에게 보냈다. 도원수가 방진 시찰차 진주에 왔다가 나를 보러 왔다는 정갈이었다. 진주성은 계사년 여름에 함락되었다. 김천일, 최경애, 황명보, 이종인이 죽었고 5천여 관민이 모두 다 성 안에서 도륙되었다. 들에는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 살아남지 못했다. 그 후 진주는 폐허로 방치되어 왔다. 도원수가 시찰해야 할 군사시설이 진주에는 없었다. 그가 방진 시찰 명목으로 진주에 나타난 것은 납득 못할 일이었다. 도원수 권율은 군관과 나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살찌고 기름졌다. 갈기에서 무지갯빛이 부서졌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토방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나졸들은 마당에서 창건과 기치를 정렬했다. 나는 마루로 나와서 그에게 절했다. 이순신,
자네를 자네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그는 백의종군하는 나의 지위를 명석하게도 나에게 인식시켰다. 환갑의 나이에도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백의의 몸이니.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체포되기 몇 달 전이 병신년 초겨울에 나는 한상 통제형에서 그를 대면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통제형까지 나를 찾아왔었다. 조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곧 바다를 건너서 부산으로 진공하게 되어 있는데 함대를 이끌고 부산해역으로 나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해서 가토의 머리를 조정으로 보내라고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었다. 그는 이 작전이 조정의 전략이며 도원수의 지시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다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갔고 나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방관들로부터 입수했다는 조정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부산 해역의 연안 포구와 섬들에 적들은 거대한 군비를 쌓아놓고 있었다. 그 섬들 사이로 함대를 이동시키자면 후방과 측방이 모두 위태로웠다. 겨울 바다는 물결이 높았다. 그 물결 높은 바다 위에서 며칠이고 진을 펼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조정은 작전 전체의 승패보다도 가토의 머리를 간절하게 원했다. 가토는 임진년 출병의 제2진이었다. 가토의 부대는 한나절 만에 부산성을 깨뜨리고 꽃놀이 가는 봄나들이 차림으로 가마대열을 꾸며 북으로 올라갔다. 붙잡힌 조선 백성들이 그 가마를 메었다. 임금은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달아났었다. 임금은 가토의 머리에 걸린 정치적 상징성을 목말라 했다. 임금은 진실로 종묘사직 재단 위에 가토의 머리를 바치고 술 한 잔을 따르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정치적 상징성과 나의 군사를 바꿀 수는 없었다. 내가 가진 한 움큼이 조선의 전부였다. 나는 임금의 장난감을 바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을 한탄했다. 나는 임금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함대를 움직이지는 않았다. 나는 즉각 기소되었다. 권율이 나를 기소했고 비변사 문인 관료들은 나를 집요하게 탄핵했다. 서울 을금부에서 문초를 받는 동안 나는 나를 기소한 자와 탄핵한 자들이 누구였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전치에 아둔했으나 나의 아둔함이 부끄럽지는 않았다. 그 권율이 이 궁벽한 상골까지 또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권율은 바로 이틀 전에 칠천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혼잣말 하듯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전멸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전멸이라니까 정확한 정황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듣기만 했다. 자네, 서울 을군부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무인이란 본래 그래야 하네. 권율은 무섭게도 집중된 위험을 가진 사내였다. 육군인 그는 임진강에서 이겼고 용인에서 이겼고 수원에서 이겼고 이천에서 이겼고 행주상성에서 이겼다. 그는 무수한 아수라를 돌파한 자의 살기를 몸속 깊이 숨기고 있었고 나는 나의 살기로 그의 살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정치 권력의 힘으로 정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육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출전을 머뭇거리는 원균을 불러들여서 공장 신대를 때려서 칠청년 바다로 내어 몰았다. 그는 60에 가까운 산도수군 통제사를 형틀에 묶어서 공장을 칠 수 있는 사내였다. 그는 늙고 우둔한 맹수처럼 보였다. 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자네, 무슨 방책이 없겠나? 울어지지 않는 울음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불덩어리가 내 몸 깊은 곳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방책. 아, 방책. 그때 나는 차라리 을금부 형틀에서 죽었기를 바랐다. 방책 없는 세상에서 목숨이 살아남아 또다시 방책을 찾는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방책은 물가에 있든지 없든지 할 것입니다. 나는 다 돌아보고 나서 말씀 올리겠소이다. 고맙네. 속히 시행하게. 권율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순천에서 전주까지는 이틀이 걸린다. 칠청년 전투는 이틀 전에 끝났다. 권율은 패전 보고를 받은 즉시 나를 찾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방책이었을까? 권율이 돌아간 뒤 나는 종을 시켜 칼을 갈았다. 시퍼런 칼은 구름 무늬로 어른거리면서
차가운 쇠비린내를 풍겼다. 칼이 뜨거운 물건인지 차가운 물건인지를 나는 늘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칼을 코에 대고 쇠비린내를 몸속 깊이 빨아 넣었다. 이 세상을 다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이 방책 없는 세상에서 살아있으라고 칼은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에 나는 종에게 칼을 들려서 진주를 떠났다. 내 늙은 종의 이름은 막스였다. 나는 하동, 남해, 요수 쪽 연안으로 길을 정했다. 내가 떠날 때 묵던찜 아전이 좁쌀과 소금과 말린 생선을 싸주었다. 칼과 달과 몸.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었다. 임진년 개전 이래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숨막혔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해보자. 사실 나는 무인된 자의 마지막 사치로서 나의 생애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나는 다만 무력할 수 있는 무인이기를 바랐다. 바다에서 나의 무의 위치는 적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마지막 사치는 성립될 수 없었다. 바다에서 나의 위치는 늘 적과 맞물려 돌아갔다. 내가 함대를 포구에 정박시키고 있을 때도 적의 함대가 이동하면 잠든 나의 함대는 저절로 이동한 셈이었다. 바다에서 나는 늘 머물 곳이 없었고 내가 몸둘 곳 없어 뒤채는 밤에도 내 고단한 함대는 곤히 잠들었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바다에서 적의 조건도 나의 조건도 보이지 않았다. 가을빛이 쓰러져가는 바다는 차가웠고 외마디로 지저대는 새들의 울음은 멀었다. 멀리 부산, 거제, 고성 쪽 해안은 목축이 꺾여져 보이지 않았고 경상바다 수평선 안쪽으로 흩어진 섬들에서 적들끼리 서로 부르고 응답하는 봉화가 올랐다. 봉화는 불꽃에서 연기로 검은 연기에서 흰 연기로 바뀌어 갔으나 나는 그 봉화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었다. 하동에 도착하던 날 나는 성진강 물가에 버려진 농가에 머물렀다. 이미 사령장을 받은 여러 고을의 수령들은 적들이 장악한 섬이나 포구로 부임하지 못하고 하동포구 언저리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묵던 농가로 찾아와 마당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통곡했다. 그들의 울음은 나에 대한 의전 행사처럼 보였다. 울기를 마치고 그들은 사공을 불러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돌아갔다. 그들은 울기 위해 내 초막을 찾아온 모양이었다. 어두워지는 물가에서 외가리 몇 마리가 물 위에 비친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농가 마루에 앉아서 저무는 강물을 바라보았고 내 종 막새는 강물 속에 바지를 걷고 들어가 투망질을 하고 있었다. 저편으로 건너갔던 나룻배가 다시 이편으로 돌아왔다. 그 배 위에 웬 여인네가 한 명 타고 있었다. 사공과 여인네뿐이었다. 여인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물가에 내린 여인은 내 농가를 향해 걸어왔다. 미투리가 해져 버선이 땅에 닿았고 위로 치켜올린 두 겨드랑 사이로 속치마끈이 보였다. 진보다리에 눌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작고 둥근 어깨와 어린아이처럼 좁은 보폭. 그것은 여진이었다. 나는 경악했다. 오랫동안 뒷물을 하지 않은 더러운 여자의 날비린내가 내 마음속에서 살아났다. 나으리. 여진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마당에 쓰러져 울었다. 몸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울음소리가 몸 밖으로 밀려 나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전신으로 울고 있었다. 작은 몽뚱아리 어디에 그토록 깊은 울음이 감추어져 있었는지 여진의 울음은 길었다. 강 건너편에서 달이 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의 울음이 스스로 추스러질 때까지 흔들리는 어깨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병신년 가을에 처음으로 여진을 품었다. 그때 정쟁은 질이 멸렬했다. 적들은 부산과 울산에서 기나긴 농성을 계속하며 바다로 나오지 않았고 육군은 적들의 바다로 내모이지 못했다. 나는 내륙 지방 관할을 돌면서 직무 부정 사건을 색출해내고 있었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아나버린 아전들도 있었다. 수군에서 타령의 마을로 숨어 들어온 자들을 적발하고도 보리쌀 2가마를 받고 눈 감아준 아전이 있었다. 한평 아전이었다. 아전과 타령자 3명을 붙잡았다. 군관을 시켜서 목베게 했다. 그들은 불탄 향교 자리에서 처형되었다.
목을 벨 때 그 식솔들은 울부짖다가 실신했다. 잘린 머린 4개를 마을 정자나무에 걸었다. 보리쌀 5마를 받고 일가족 호적을 부재자로 기재한 아전을 한평 산골에서 붙잡았다. 형틀에 묶고 공장 마흔들을 치게 했다. 늙고 병든 아전이었다. 그 아전은 아마 20대쯤에서 숨이 끊어진 것 같았다. 숨이 끊어진 것을 모른 형리가 나머지 20대를 계속 쳤다. 그의 몸은 으스러져서 죽처럼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동원객사에 묵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아전의 몸을 으깨던 매와 보리쌀로 죽을 끓여 먹었을 그의 식솔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맑은 청정수를 들이키고 싶었다. 밤늦게 한평 현감이 내 방으로 술상을 들여보냈다. 여진은 그 술상을 들고 들어온 광기였다. 그때 30살이라고 했다. 기생이라기보다는 관노에 가까웠다. 손등이 터져 있었고 머리에서 신내가 났다. 그 여자의 몸은 더러웠고 눈동자는 맑았다. 눈빛이 찌르는 듯해서 내가 시선을 돌렸다. 정자나무에 매단 머리들의 뜬 눈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나는 여진을 품었다. 그 머리들이 내 몸을 여진의 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몸속은 따스하고 조긋했다. 오랫동안 뒷물하지 않은 여자의 날비린내 속에서 내 몸은 나로부터 아득해져 갔고 또 돌아왔다. 그 여자의 몸은 쉽게 수줍음을 버렸다. 그 여자의 몸은 출렁거리며 나에게 넘쳐왔다. 새벽의 여진은 윗목에 쩌그리고 앉아서 두 무릎을 안고 울었다. 적고 동그란 어깨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돌아누워 식은땀을 흘렸다. 낮에 정자나무에 매단 머리에 뜬 눈들이 어둠 속에서 커다랗게 나에게 다가왔다. 왜 왔느냐? 나으리 어찌 그런 말씀을. 여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종막새가 저녁상을 차려왔다. 조밥이었다. 강에서 잡은 쏘가리에 시래기를 넣고 매운탕을 끓여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무말랭이가 상 위에 올라 있었다. 여진과 나는 저녁상에 마주 앉았다. 먹어라. 겸상을 하여 주시니. 여진은 눈을 들어 나를 쏘아보았다. 맑은 눈이었다.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었고 쩌그리고 앉은 발 뒤꿈치의 각질에 때가 끼어 있었다. 먼 길을 걸어온 모양이었다. 왜 왔느냐? 추록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진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먹어라. 네. 밤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그 여자의 어깨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뒤엉킨 머리카락 밑으로 두 볼이 촛불에 빛났다. 그 여자의 등 뒤 담벽에 걸어놓은 칼에 그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여진은 수저를 들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손이 떨렸다. 편히 먹어라. 네. 아느냐? 나는 물 위에 뜨는 수군이다. 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입이 작은 그 여자는 큰 노숟가락을 힘들어했다. 내가 추록했기로 내가 어찌 왔느냐? 전에 제 몸을 편안해 하시기에.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담벽에 비친 그림자의 입이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두 번째로 여진을 품었다. 그 여자의 몸은 더러웠다. 그 여자는 쉽게 수줍음에서 벗어났다. 다리 사이에서 지독한 적국 냄새가 퍼져나왔다. 그 여자의 입속은 달았고 그 여자의 몸속은 평화로웠다. 그 평화에는 다급한 갈증이 섞여 있었다. 새벽에 나는 품속의 여진에게 물었다. 밝은 날 어디로 가겠느냐? 나의 실수였다. 나으리, 밝는 날에 저를 베어주셔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진실로 베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애를 부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여자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담벽에 걸린 칼에 달빛이 비치었다. 칼날의 숫돌 자국에서 달빛이 어른거렸다.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먼지와 햇볕의 냄새가 났다. 나는 더욱 끌어안았다. 그 여자는 몸을 작게 웅크리고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여자의 작은 손이 내 등판에 식은땀을 씻어내렸다. 그 여자의 빗장뼈 밑에서 오른쪽 전무덤까지 굵은 상처 자국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등에도 아문지 오랜 상처 자국이 있었다. 나는 상처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달이 구름을 빠져나오면서 다시 카이나를 비추었다. 달은 칼의 숫돌 무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칼빛이 뽀얗게 살아났다. 칼은 인강처럼 차가워 보였다. 가늘고 긴 목이 내 품속에서 떨리면서 그 여자는 다시 말했다. 나으리, 밝는 날 저를 베어주셔요.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저를 보내주셔요. 나는 다시 그 여자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그 여자의 신음은 낮고도 애절했다. 나는 그 여자를 안듯이 그 여자를 베어주고 싶었다. 나는 내 몸을 그 여자의 몸속으로 밀어넣듯이 그렇게 카이나를 여자의 몸속으로 밀어넣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 여자의 앉는 힘으로 세상의 적을 맞설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몸을 떨었다.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무인이 아니었다. 아침 숲에서 새떼들이 깨어나 짖거렸다. 아침에 나는 그 여자의 행성지를 묻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먼저 떠났다. 나는 여진의 삶의 궤적을 알지 못했다. 한평에서도 나는 여진의 내력을 현감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헛개비. 크고 확실한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으므로 헛것인지 실체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헛것들은 실체의 옷을 입고 모든 실체들은 헛것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 젊은 날 여진족과 맞서 있던 두만강과 상속에서 출렁거리며 대륙을 달려가는 산맥들은 보이지 않았고 남쪽 물가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는 눈과 바람의 저쪽이 보이지 않았지만 크고 또 확실한 적들은 늘 보이지 않는 저편으로부터 몰려왔다. 임진년 세월은 정초부터 흉흉했다. 그 전해에도 그랬고 또 그 전해에도 그랬다. 길상봉이라는 이름의 헛개비가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산천에 피를 뿌리고 있었다. 길상봉이 지리산 피아골에서 용모의 군사를 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을군부 나졸들이 거름뱅이 2명을 붙잡아 왔는데 그 거름뱅이들이 길상봉의 이름과 행적을 실토했다. 황해도에서 잡아온 거름뱅이들이었다. 황해도 거름뱅이가 지리산에 숨어있다는 길상봉의 행정을 소상이도 진술했다. 길상봉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길상봉을 보았다는 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했다. 길상봉은 천안의 농같이 종놈인데 나이는 60쯤 되었고 얼굴은 구릿빛이고 살이 쪘다고도 했다. 또 어떤 자들은 길상봉은 나이가 30살이고 흰 수염이 허리에까지 내려왔으며 얼굴은 희다고도 했다. 길상봉은 쑥이가 아니라 역적의 쫄병이었고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는 말도 있었다. 길상봉은 성이 길가가 아니고 채가인데 몇 년 전에 이미 상병하고 한경도 북청에서 죽었다는 말도 떠돌았다. 길상봉은 현 임금이 등극하던 다음 해에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곧 쳐들어올 일본군의 선봉대로 다시 바다를 건너오게 되어 있는데 조선 왕이 항복하면 길상봉이 일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으로 조선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도 있었다. 길상봉의 헛개비는 도처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나 길상봉은 어디에도 없었다. 헛갈리는 냄새는 짙었으나 자취는 없었다. 광군은 온 나라의 벽촌과 해안을 모두 뒤졌으나 길상봉을 잡지 못했다. 마침내 길상봉은 누구냐? 라는 질문은 누가 길상봉이냐?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질문의 구조가 바뀌자 길상봉의 헛개비는 피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 길상봉으로 지목된 사람은 정여립이었다. 그때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진안에 숨어 있었다. 군부 나졸이 닥치자 그는 아들과 측근들을 베어 죽이고 그 칼로 자살했다. 천하는 곡물이라 주인이 따로 없다 라는 그의 글이 압수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정여립이 자살하자 길상봉의 헛개비는 실체로 둔갑했다. 그 다음에 길상봉으로 지목된 사람은 진주의 선비 최영경이었다. 젊어서 그는 한때 삼봉이라는 호를 썼다. 그는 임금이 불러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고 우의정 정처를 벌레처럼 경멸했다고 한다. 을군비 형틀에 묶여 최영경의 몸은 걸레가 되었다.
길상봉인지 아닌지 밝혀지기 전에 그는 옥에서 죽었다. 죽었으므로 그는 길상봉의 대접을 받았다. 감옥 안에서 그는 늘 벽에 기대는 일이 없이 당정히 앉아서 옷깃을 여미었고 그의 낯빛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감옥으로 면회온 가족들에게 그는 발을 정자 한자를 써서 보여주었다. 너희가 이 글자를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정열이과 최영경에 연루된 자들 천여 명이 형틀에 묶여 죽었다. 가족 친척이 죽었고 함께 술 마시며 움풍능월한 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자들과 그들을 두둔한 자들과 그들을 욕한 자들을 욕한 자들이 모조리 끌려와서 베어지거나 으깨졌다. 매일매일 가마니에 덮인 시체들이 시구문 밖으로 나갔다. 시체를 묻어준 자들도 끌려와서 베어졌다. 중국 산수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임금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서 죽였다. 80 먹은 노파를 공장으로 쳐 죽였고 8살 난 남자아이와 5살 난 여자아이를 무릎을 으깨서 죽였다. 목격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위관의 신문을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다. 때리고 꺾고 비틀고 짖으면서 형리들은 울었고 울던 형리들이 다시 형틀을 묶였다. 우의정 정철이 그 피해 국면을 주도했다. 정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민첩하고도 부지런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근면히 사륙했다. 사륙이 틈틈이 그는 도가풍의 은인과 고독을 수다스럽게 고백하는 글을 짓기를 좋아했다. 그의 글은 허무했고 요염했다. 임금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임으로써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상봉은 1000여 명이 넘었으나 길상봉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무렵 나는 여수의 자수영의 부임에 있었다. 이따금씩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정관들과 그들을 수행한 하급 벼슬아치들에게 술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 나는 서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길상봉. 나는 길상봉을 떠올렸으나 길상봉은 떠올려지지 않았다. 길상봉은 강력한 헛것이었다. 바다 건너의 적들처럼 길상봉은 보이지 않았다. 내 칼은 보이지 않는 적을 뵐 수 없었다. 나는 두개골 속이 가려웠다. 나는 맑은 청정수를 들이켜고 싶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다. 헛것은 칼을 받지 않는다. 헛것은 베어지지 않는다. 술 취한 선정관으로부터 길상봉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무도 길상봉은 임금 자신일 것이었다. 그리고 승정원 비병사, 사관원, 사원부의 우글거리는 조정 대신 전부였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길상봉을 숨을 수 있는 깊은 숲이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풍수쟁이 남사고가 임진년에 정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선정관은 말했다. 남사고는 서울 간상감에서 천문학 교수를 맡은 인물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에 샛별이 흐려졌다. 남사고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늙은 감정이 이것은 내가 죽을 징조다 라고 말했다. 남사고는 빙그레 웃었다. 죽을 사람이 따로 있다 라고 남사고는 말했다. 남사고는 며칠 후에 죽었다. 선정관들의 말에 따르면 서울 도성 안에서는 유림 사대부 집 자식들이 수백 명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미치광이나 괴물의 흉내를 내며 시시덕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건을 쓴 젊은 선비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몸을 구부려 앞선 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뱀처럼 흔들면서 종로통을 휩쓸며 다니는데 우는 자, 웃는 자, 실성한 자, 발광한 자, 술 취한 자, 토하는 자들이 뒤섞여 도깨비나 무당 흉내를 냈다. 공맹을 외던 젊은 선비들이 대낮에 거리로 몰려나와서 짐승이 흘레붙는 흉내를 냈다. 그들의 놀이의 이름은 등등곡이라 했다. 도성 안 백성들은 남산, 관악산, 무악산에 모여 날마다 해가 지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복사꽃 피니 세상은 끝나네가 그들의 노래였다고 한다. 도성 주변 모든 왕릉에서 밤마다 귀신 울음이 들려 수비하던 군사들이 놀라 흩어졌다고도 했다. 선정관 일행과 늙도록 술을 마시던 날 밤에
반단 건강 김옥천이 타령했다.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았다. 반단 만호가 수조를 보내 보고해왔다. 군사를 풀어 자수영 관하의 모든 포구와 나루를 막았다. 그의 고향 강진에도 군관을 보냈다. 강진으로 가는 군관에게 베어서 머리만 들고 오라고 일렀다. 김옥천은 오동도 나루에서 배를 타고 먼바다 쪽으로 달아났다. 여천 격군들이 바다에서 김옥천을 붙잡았다. 배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었고 훔친 국량미 세가마와 이부자리, 소금, 그리고 솥단지가 실려 있었다. 남녀가 함께 묶여서 끌려왔다. 김옥천은 작년에 묵가병가에 급제한 자였다. 22살이었고 택경과 활솜씨가 좋았다. 묶여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젊음의 힘이 빛났다. 콧날이 완강해 보였다. 어디로 가려 하였느냐? 나는 단지 살고 싶었어. 여기가 아닌 먼 섬으로 가려 했소. 동원 노대석 위에 꾸려앉히고 군관을 시켜 베었다. 칼을 받기 직전에 김옥천은 고개를 들었다. 상대를 밀쳐내는 눈동자였다. 젊은 사내에 거친 힘이 끼쳐왔다. 나으리 민망한 말씀이오만. 말하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싶소. 나를 죽이시고 저 여자를 살려주시오. 저 여자를 나으리께 바치리다. 곱고 착한 여자요. 거두어서 죽이지는 마소서. 나는 군관들에게 소리쳤다. 집행하라. 자수영 성착장은 군사들의 출입이 빈번했다. 김옥천의 머리는 장대에 꽂혀서 선착장 기찰 초소에 세워졌다. 난자를 뵐 때 묶인 여자는 눈을 들어서 집행의 과정을 읽듯이 바라보았다. 여자의 얼굴은 고요했다. 허공을 가르던 칼이 남자의 목에 내려올 때 여자의 맑은 시선은 칼을 따라 이동했다. 나는 여자를 풀어주었다. 풀려난 여자는 객가로 내려가 해송가지에 목을 메고 죽었다. 격군들이 여자의 시체를 동원마당으로 옮겨왔다. 격군들은 여자의 빼물린 혀를 입 안으로 밀어놓고 입을 오므려 주었다. 여자의 죽은 얼굴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 여자의 아비 늙은 어부를 잡아들였다. 어부가 달아나는 남녀에게 배를 내주었다. 그 배는 수군에 징발된 목선이었다. 돛은 없고 노만 있는 배였다. 돛 없는 배를 타고 젊은 남녀가 가려던 먼 섬이 어느 섬인지 알 수 없었다. 죽은 딸의 시체를 노려보는 어부의 눈빛이 타올랐다. 그 배는 내 배요. 나으리 배가 아니요. 내 배를 내 딸에게 내준 것이요. 늙은 어부는 형틀에 묶여서 소리쳤다. 공장 20대를 때렸다. 어부는 힘겨운 일을 감당하듯이 겨우겨우 매를 감당했다. 20대째에 고개가 꺾여졌다. 동원문 밖에는 어부의 처와 아들이 지게를 지고 와서 기다렸다. 어부의 아들은 늘어진 나비를 지게에 싣고 돌아갔다. 방담직 생리가 묶여서 끌려왔다. 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김옥천이 국량미 세가마를 빼돌릴 때 이 생리와 공모했다. 여제도 만만치 않았다. 직모부정과 탈영자 은닉이었다. 군사를 보내 생리의 집을 수색했다. 곡식과 가축을 모두 끌어다가 수영 창고로 옮겼다. 생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방답으로 돌려보내 징중에 걸게 했다. 그날 성장관 일행은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수영 어기까지 정송했다. 저녁 때 사정에 올라가 활을 쏘았다. 15순을 쏘았다. 먼바다 쪽에서 안개의 비린내가 몰려왔고 표적 너머에서 길상봉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어디를 조준해야 하는지 표적은 흔들렸다. 바람은 개통 없이 불어댔다. 화살은 거의 맞지 않았다. 어두워져서 사정에서 내려왔다. 표적은 비어 있었다.